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돼 있고 문을 여는 강의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마 4주 내내 여러분들이 읽는 작품들이 재미도 있겠지만 좀 괴롭기도 하지 싶어요. 제가 봐도 이방인 구토해서 그러나 그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괴로울 정도로 길지는 않아서 또 읽어보시면 쉽게 실존주의라는 것 또는 21세기 실존주의를 톨스토이가 과연 자기가 실존주의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아마 정말 실존주의적 사고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아마 처음 이 작품을 통해서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약 90분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듣기만 하고 읽지 않으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톨스토이는 우리나라 근대문학 100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많이 다양하게 언급된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중편 정도의 짧은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큰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아주 단품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편하실 거고, 아마 다 읽어 오셨죠? 예. 우리 물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톨스토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사는 문제 얘기하기도 바쁜데, 이 죽음이냐.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어디 선물하기도 좀 멋쩍을 때가 있어요. 제목이 죽음인데, 생의 기쁨, 이런 기쁨을 노래하며, 이런 책이면 좀 선물하기도 좋을 텐데, 근데 막상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뜻깊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젊은 시절에 톨스토이를 우리가 만나보죠. 네. 흑백, 옛날엔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은판 사진술로 이렇게 찍혔다고 그래요. 좀 딱딱하고 그래 보이죠?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것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아주 나이가 들어서 아주 많이 접하는 사진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그림인데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말년에도 자기 영지 근처에서 직접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지만 직접 밭을 갈고 농부처럼 살아가고 그랬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그래 볼 수도 있는 거지, 좀 위선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톨스토이 자신은 자기 삶을 그렇게 꾸리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려가야죠. 네, 여기는 야스나야 폴리아나라고, 아마 여행을 다녀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예전에, 요즘 가기 힘들지만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 180km쯤 남쪽이에요. 남쪽에 야스나야 폴리아나라는 고향입니다. 고향 마을의 입구예요. 입구를 지나면 아까 제 제목을 달아놨던 데에 가로수길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작나무들의 파란 잎이 새로 돋아나는 그런 풍경이죠. 여기를 쭉 지나가면 이렇게 넓은 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가본 사람들은, 뭐야, 톨스토이
듣기로는 무소유도 주장했고 사유 재산도 부정했고 악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라. 무슨 아주 고고한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대한 저택을 오늘날 우리가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졌던 귀족이잖아 하면서 새삼 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든다고 그래요. 그런 러시아는 워낙 땅이 넓기도 했고 또 그 전에 옛날에 지금처럼 땅값이 넓은 데서 그걸 호의호식을 누렸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넓은 영지가 지금은 톨스토이 문학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빼곡하게 톨스토이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축적하고 또 연구하고 책도 발간한 출판사 업무도 해서 국립박물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기는 주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창고 비슷하고 말, 가축들 크는 데고 여기 하나 정도인데 여기도 완성되지도 않았고 밑에 마루도 제대로 깔리지 않아서 흙바닥에 볏짚 깔고 자고 하던 이런 정도의 건물 수준이었죠. 요 옆에는 그가 태어났던 데였다. 뭐 이렇게 얘기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나니까 여기 걸어 다녔던 그런 문학 여행을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추억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이 영지 뒤편으로 이 오솔길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가면 저 너머에 이제 강이 쭉 있고 숲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기 언덕바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너머 뒤 끝에 가면은 갑자기 아무런 표지도 없고 자그마한 팻말에 앞으로 한 100m쯤 더 가면 톨스토이의 무덤이 있으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간략한 그런 문구만 있고 여기는 뭐 그런 등을 지나면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무덤이죠. 울창한 나뭇가지들 밑에 한 요 정도, 이거보다 좀 큰 정도의 관을 놓고 흙을 놓고 자풀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m쯤 전에 그 표지 외에는 여기에 그 어떤 장식도 없고 또 꽃을 놓는 무슨 화단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눈을 가득 맞고 있겠죠. 네, 이제 봄이니까 이 정도 사진. 그래서 이게 무덤인가 하는데 이 앞쪽에 철책이 있고 거기에 꽃 한 송이들이 러시아 사람은 꽃이 그 자체로 예쁘고 귀한데 막 장식하고 거기다 뭐 포장지를 두르지 않고 생화를 하나씩 쌓아놓은 그것만 보고 우리가 무덤이라고 여겨지죠. 이것은 많은 뭐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많은 작가들이 그 당시에도 러시아의 무덤들은 좀 화려합니다. 조각도 있고 팻말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사람 얼굴도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톨스토이 이 무덤은 아무런 장식도 하지 말고 자기 죽음에서 어떤 교회의식도 화려하게 치르지 말 것이며 누구나 농민으로부터 또 가장 값싼 관에 묻어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어린 시절 이 톨스토이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런 3부작이 있어요. 자전적 3부작. 그 중에 보면 형제들끼리 어린 시절에 형이 그래요. 우리 형제들끼리 아주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 의로운 형제단, 개미 형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삶의 비밀을 저 숲속 어딘가에 내가 푸른 지팡이로 탁 꽂아놨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선하고 의롭게 우애 있게 살다 보면 그 지팡이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큰 형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푸른 지팡이가 심어진 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보면 야스나의 볼야나의 그 화려한 모습, 넓은 영지에도 불구하고 백작이라는 한 시대의 귀족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건함 같은 게 좀 느껴지죠. 이 무덤을 보고 이렇게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은 전기 작가이죠. 소설가이면서 전기 작가로서 위대한 사람 인물들의 생애를 매우 감동적으로 정말 소설처럼 직접 만나본 것처럼 또 한번 만나보긴 했어요. 돌스토이를. 독일 작가로서 현대 30몇 년대까지 살았죠. 아주 그 빼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슈테판 스바이크가 쓴 위대한 위인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많습니다. 그 작품 읽어보면 새롭게 느낄 건데 이렇게 문장이 아름다워요. 이보다 더 시적이고 인상적이며 마음을 끄는 검소한 무덤은 없을 것이다. 숲 가운데 꽃이 핀 작은 무덤. 십자가도 비석도 톨스토이의 이름도 없다. 장엄하게 고요하고 심금을 울리는 검소한 무덤이 바람과 고요만이 흐르는 무덤이 숲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당시 프랑스 신문에 실린 애도의 글도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어떠한 왕도, 임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어떤 황제도,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어떤 장관도 이처럼 모든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처럼 현대 인류의 모든 존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적이고 인류애적인 헌신과 공헌을 위해 생을 바쳤던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1910년입니다. 1910년 12월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최남선 선생이 소년이라는 잡지에 연속해서 11월, 12월호까지 이 두옹에 대해서, 그 당시 한자어로 톨스토이가 두자로 이렇게 됐나 봐요. 톨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실립니다. 1910년에. 네. 그만큼 이제 당대에 이미 이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었던 작가죠. 네. 그의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이제 빨리빨리 좀 들어가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품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잘 살아가던 어느 판사가, 고위직 판사가 어느 날 약간 뭐 실패도 하고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지만 다시 승진해서 발탁되면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성공을 해서 새 집을 만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꾸미다가 툭 어디 부딪혀서 좀 떨어지듯이 부딪혀서 아파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게 그 병이 깊어져 갑니다. 죽어가는 거죠. 하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는 서서히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입니다. 그가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 수 없다. 죽음이 도대체 뭐냐고. 괴롭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고통스럽고 어떤 병으로 의사들이 와서 진단해도 진단을 내릴 수 없어요. 뭐라고 막 진단을 내리고 뭐 신장 무슨 병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 병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고통스럽게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작품이나 소설, 특히 소설 같은 경우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면 별거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누가 먹고 와서 거기 참 맛있더라 라는 말을 듣는 것하고 같아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요약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줄인 것이죠.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직접 인생을 살아야만 느끼듯이 우리는 소설이나 특히 문학 작품은 직접 체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 작품이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1828년생이에요. 그래서 1910년까지 당시 평균 나이가 한 4, 5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작가들도, 러시아 작가들도 대체로 일찍 죽어요. 마치 일찍 죽어야 유명 작가라는 듯이 오래 살은 톨스토이와 투르게네프가 가까스로 60을 채웠을까 할 정도입니다. 톨스토이는 82세까지 장수를 누렸어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장수를 누렸는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요. 2살 때 어머니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귀족이다라고, 백작 가문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금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신분제 사회라고 해도, 아무리 신분제 사회라도 우리나라 양반, 가문이 몰락하듯이 사실은 톨스토이 가문 자체가 상당히 몰락하는 가문이었어요. 그 오랜 백작이라는 신분적 그 족보가 있었지만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몰락해 가고 있다가 톨스토이 아버지가 좀 근면 성실해서 열심히 자수성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부자인 부인을 만나서 부인의 유산을 받아서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땅을 받게 됩니다. 얻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외가 쪽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형제들만 5이 남았습니다. 남자 4, 딸 1. 근데 형이라고 해봤자 6살 정도 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형제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들이 집안을 가꿀 수도 없고 농장을 운영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후견인, 먼 친척들이 그들을 후견해 주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친척들 손에서 의탁해서 자랐다. 그러니까 집안이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귀족 신분도 그렇게 뚜렷하진 못했다는 것, 이런 게 어린 톨스토이로부터 어린 시절에 남다르게 좀 출세를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는 욕망을 좀 자극하기도 했겠죠. 실제로 그런 자극도 많이 느꼈습니다. 작가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고모와 카잔이라는 좀 남쪽에 더, 지금 카잔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실크로드의 중심이에요. 동서양이 많이 만나는, 문명이 교류되던 그런 도시죠. 카잔. 몽고가 지배할 때는 러시아 지배를, 동양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곳이죠. 카잔 대학 동양학부에 입학을 해요. 동양학부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여기서의 동양이라는 것은 오리엔탈은 이제 중동 지역, 근동 지역 이쪽인 거죠. 우리 문명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요즘 한창 소란하고 전쟁에 휩싸여 있고 늘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뭐 이란, 이집트 이런 쪽이 동양학부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재미도 못 느껴요. 그래서 한 1년, 2년째 다니지 못한 채로 자퇴를 해버립니다. 자퇴를 해요. 그리고 큰형이 군에 입대해서 휴가를 나왔다가 돌아가는데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형을 따라서 군대를 따라갑니다. 근데 보통 전기에서는 곧바로 뭐 군대에 입대해서 무슨 장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서 한 1, 2년 그냥 그 군부대 근처에서 같이 어울리고 이러다가 나도 한번 근무해 볼래. 그런데 그러면 귀족이면 장교로 임용이 되거든요. 근데 귀족 신분을 증명해와 해서 서류를 떼우려고 하는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 자랐으니까 그걸 문서로 정확하게 떼지를 못하죠. 물론 형도 그랬지만 형은 다른 이제 어느 귀족들이 인후 보증처럼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보증을 서서 군에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한 2년쯤 뒤에 겨우 장교로 근무해서 지금 크림 지방 세바스토폴 여기에서 크림 전쟁을 겪습니다. 프랑스, 영국 동맹군에 맞서서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같이 총도 쏘고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시절 내에 러시아 군대의 참혹하게 그 부패상과 또 전쟁 자체에 막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총알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가 군 시절 내에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25살 무렵에 나도 이제 인생 돌아볼 나이가 되었다. 25살 나이에요. 그 당시 그랬을지 몰라요. 한 절반쯤 사는 격이니까. 그래서 작품을 썼는데 어린 시절 첫 작품을 모스크바에 보내서 페테르부르크에 보내서 그 문학 잡지 당시 유명한 문학 잡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대단히 놀라죠. 이 첫 작품 연습 작품 이거 하나 보고서도 이 작가가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묘사하는데 영혼의 변증법을 다 묘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극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 10여 년쯤 뒤에 이제 소피아와 결혼을 하죠. 뭐 결혼 얘기도 재밌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릴 얘기들도 많고. 근데 소피아라는 사람은 궁정의사의 딸이었어요. 궁정의사의 딸이 셋인데 궁정의사는 신분은 높지 않았죠. 중인 계급이니까 귀족은 아니고. 근데 작가로서 유명한 백작이 청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의사는 장인 될 사람은 첫째 딸에게 청혼할 줄 알았는데 첫째 딸이 22살인가로 정년기였거든요. 근데 18살짜리인 소피아에게 청혼합니다. 반도 안 되는. 근데 소피아는 상당히 문학에 관심이 있고 동경하던 자기도 실제 작품을 쓰고 벌떡 일어나서 예스 하고 톨스토이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소피아 부인은 궁정 생활에서 어쨌든 궁정 의사이기 때문에 사교계의 화려한 모습과 또 궁정 생활에 익숙한 거죠.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소피아를 마차를 태워갖고 야스나의 폴리아나까지 비 오는 진창길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당시엔 기차가 없었으니까 덜커덩 한 3박 4일 달려서 야스나의 폴리아나에 와서 평생을 야스나의 폴리아나 물론 모스크바로 와서 또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남편과 평생을 야스나의 폴리아나의 영지를 지키고 가꾸면서 살았죠. 네, 그 이후 결혼 후에 전쟁과 평화와 같은 안나 까레니나 같은 대작입니다. 아마 이 두 작품만으로 세계 문학의 정상의 자리에서 누구도 제외할 수 없을 만한 오늘날에조차도 전 세계 문학을 꼽아서 뭐 최고가 뭐냐 둘째가 뭐냐 등수가 아니라도 가장 고전이 될 만한 작품을 꼽아야 된다면 이 두 작품을 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작이죠. 그것도 아주 대작 길어요. 전쟁과 평화 엄청 깁니다. 제대로 다 읽었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500몇 명의 등장인물이 출연하고 등장인물 이름도 길고 러시아 이름 어렵잖아요. 한동안 읽을 때까지는 잘 기억도 안 나. 이 사람이 누구지? 왔다 갔다 아까 갔는데 또 온 것 같고 관계도 그렇고. 근데 한번 빠져들만 한 거죠. 대작. 어떤 사람은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 거기서 인간 유형의 모든 유형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안나 까레리나는 가장 대중적이죠. 그리고 또 가장 예술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 서울에 보니까 안나 까레리나 뮤지컬로도 한국에서도 새로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자주 올라가요. 그리고 영화로도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아주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일 겁니다. 근데 보세요. 결혼하고서 결혼 전에는 이런 뭐 고만고만한 작품들을 이제 많이 쓰고 또 더 성공도 하고 더 대작을 기획도 하고 하는데 막 그만했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소피아 부인의 안정된 보살핌으로 한 10여 년간은 하루 종일 집필하면서 창작 열정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요즘처럼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니까 낮에 쓰는 거죠, 손으로. 근데 아주 필기체로 막 쓰면은 읽기 힘들거든요, 러시아어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체를 마치 초서체처럼 그 사람의 필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읽는 거예요. 그 부인만이 그 필체를 제대로 읽어내서 밤새도록 부인이 이 전쟁과 평화를 베껴 쓰는 거죠. 정서하는 거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 톨스토이가 와서 쓱 보고서 막 그으면서 또 교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정서하죠. 이 대작을 여러 차례 개작하는데 다 필사로 부인이 그것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안나까리. 이때까지는 소피아 부인이 소크라테스 부인과 복음과는 악처다라는 이런 악명은 없었죠. 또 억울한 면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880년입니다. 50 초반에 정신적 위기에 도달합니다. 아마 50 초반이니까 그렇게 건강이 나쁘진 않았어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될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 존재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란 무엇이지? 내가 왜 문학을 하고 있지? 이런 의문에 빠지는 거죠. 물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톨스토이는 이 나이 때까지도 자기 주변에 죽음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어요. 어머니가 2살 때 철 들기도 전에 어머니의 죽음의 향기 같은 거. 죽음의 어린이 자전적 3부작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냄새와 분위기를 느끼죠. 8살 때도 별로 그게 철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3형이 있었는데 2형이 벌써 죽어요. 그리고 또 자기 사랑하던 고모도 죽고 죽음을 많이 이 주변에서 접하게 되죠. 또 자식들도 소피아 부인하고 14명인가까지 나왔어요. 거의 가임기 동안 매년 톨스토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4명, 5명이 아주 어릴 때 죽고 나머지도 2명은 좀 소년 시절에 죽고 그러니 죽음을 얼마나 많이 접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소위 이제 참회록을 씁니다. 고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참회록. 그리고 나의 신앙은 무엇이냐? 나의 신앙.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잘 아는.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인생론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작품들을 쓰는데 특히 이제 신앙의 문제가 걸려요. 당시 19세기 이 당시는 러시아의 정교가 국교입니다. 국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는 정교회의 나라죠. 오늘날에는 뭐 국교는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가 다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정교가 국교라는 것은 정교 일치이고 사람이 태어나면 교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신분이 확정되는 거죠. 정부는 교회가 임명해서 현실 행정부를 통치할 뿐이다.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제도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 임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신이 정교회를 통해서 황제를 임명하는. 우리 모두는 신의 자식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누구나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정교의 품 안에서 자라가고 정교의 전통에서 자라가고 정교적 교회 의식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정교도인데 기독교도 중에서도 정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를테면 로마 카톨릭하고 오늘날 정교회가 또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그리스 정교가 있죠. 뭐 불가리아 정교가 있고 로마 카톨릭은 단일 체제인데 정교회 체제는 각각의 나라에서 일정 정도 성숙하면 독립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정교회가 된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한국에도 정교가 들어와 있는데 한국 정교회는 따로 아직 독립 못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모든 의미는 종교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살아갔는데 종교적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실제 삶은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멀더라. 그러면서 이 참회록 속에서 참담하게 실상을 비판합니다. 톨스토이가 뭐 기록의 왕이에요. 기록의 왕. 어려서부터 쓴 그의 일기가 작품보다도 많을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일기가 문서로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이 참회를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느끼고 살아왔던 자기 내면과 또 자기 주변의 제도와 삶의 이 위선성, 허구성, 우리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도 온갖 출세와 욕망과 더러운 그 위선 등이 들끓고 있었을 뿐이고 문학작품을 쓴 것도 사실은 그 허영심에서 쓴 것일 뿐이에요. 그 문학은 소설은 더 이상 자기가 쓰거나 매달릴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정교회는 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부패하기까지 하다. 라는 말을 써댑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요즘 들어 뭐 정부를 비판하는 글 정도하고는 급이 안 돼요. 정교회 국가인대에서 옛날 루터가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을 때 파문당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인 거죠. 그 무렵에 쓰여진 것도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898년에 부활, 마지막 대작을 씁니다. 아마 앞서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리나와 부활이 3대 장편이다라고 불릴 정도인데 부활이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읽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극명하게 갈려요. 너무 도식적이고 너무 도덕적 갱생을 그려낸 후기 작품이고 앞서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리나만큼의 예술적 감동을 주지 못한다. 톨스토이 사상을 막 불어넣는 그 선전 작품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 작품을 읽게 되면 그야말로 이 작품이야말로 근대 문학계 모든 문학 작품의 경계에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작품이다 라고 보여져요. 저는 부활이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 젊은이들은 읽으라고 하면 아주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꼼꼼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맛보거나 인생을 직접 살듯이 한 대목 한 대목을 읽어보면 정말 빼어난 작품입니다. 숨겨져 있는 놀랄만한 장면들도 엄청 많은 작품이죠. 그러나 이제 이 작품을 쓰고 여전히 1901년에서 2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제가 막 많이 좀 생애를 스킵을 했지만 이 말년까지 이르러서도 이 부활을 쓰게 된 것도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러시아 정교회가 핍박하는 어느 소수 이교도 이단으로 몰렸던 정교파인데 이단으로 몰리는 소수파를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그들을 캐나다로 이주시키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씁니다. 물론 이 작품의 인쇄만으로 다 한 건 아닌데 거의 한 30-40% 정도의 재원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돈이 세계적인 모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두호보르라는 교도가. 오늘날까지도 집단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우리가 막 이단
사이비 종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두오보르라는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회나 유럽 기독교나 이렇게 제도화된 교도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 사상하고도 또 맞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써주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 정교회를 계속 비판합니다. 이 부활의 상당한 퍼센티지는 나중에 러시아 몰락한 다음에서야 완전하게 출판돼요. 다 막 금지 처분하고 찍찍 검열받아가지고 누더기가 된 채로 출판되거든요. 1901년 2월에 드디어 종무원 정교회로부터 톨스토이가 안 되겠다. 파문. 물론 그 전에 대사들이 와서 더 이상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해라. 이제까지 한 거는 용서하마. 라는 얘기했지만 톨스토이가 전혀 동의하지 않죠.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파문이 결정되죠. 이래 되면서 오히려 이상한 것은 러시아 정교 국가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이 당이 이쯤 됐을 때 러시아 내에서조차도 어느 신문에 러시아에는 왕이 둘이 있다. 하나는 당시 이제 니콜라이 2세인데 니콜라이 2세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제고 또 하나의 황제가 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황제 톨스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 민중들에게 높은 그 기대와 신뢰를 얻고 있었죠. 거기에는 뭐 그가 재산을 부정한다든지 또 새로운 이 자기 삶의 그리스도교 정신에 일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에 침묵할 수 없다라는 폭력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 인도에 보내는 편지, 간디의 사상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 이게 이제 악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지 마라. 기독교 정신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폭력주의라고 무저항주의라고 이렇게 종종 오해되는데 악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지 마라.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항을 하는데 악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간디와 편지를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910년에는 가을 무렵 이미 추워졌을 때죠. 이 무렵이면 그 야스나의 폴리아나를 떠납니다. 이 떠남이 가출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떠남이 뭐 출가다라고 보는 건데 말만 거꾸로 하면 똑같아지죠. 왜 도망갔느냐? 부인과의 갈등설로 설명도 되고 뭐 한 2주도 채 못 돼서 어떤 간이역에서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뭐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치 어느 거대한 궁전에서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그 잔치의 큰 기둥을 그 지하에서 그 궁전의 큰 기둥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막 흔들어대는 삼손이었다. 그 궁전을 허물어 버리려고 자기가 살고 태어나고 자기가 누려왔던 그 귀족 러시아 세계 자체를 톨스토이 자신도 많이 누렸다라고 위선적이다. 너는 실컷 누리고서 무슨 러시아 사회를 부정해? 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생에 끊임없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하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시도하지만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근데 마지막 나이 때 이제 제일 큰 갈등은 그럴 때 누구하고 일어납니까? 부인하고 일어나는 거죠. 톨스토이는 재산을 나는 모든 저작권을 포기해! 라고 하면 부인이 밤새 싸움이 벌어집니다. 부인이 막 아까
그 앞에 호수로 막 자살 소송도 벌이고요. 뭐 그러거든요. 그럼 밤새 타협하고 와서 부인이 안 됐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음날 초췌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저작권 중에서 대문학 작품들은 부인에게 있다. 대신 이제부터 쓰는 것은 저작권은 모두에게 준다. 난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언론들에서 다 그러는 거죠. 부인 때문에 뭐 그런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갈등도 빚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톨스토이가 야스나폴레나를 떠나려고 하고 또 재산 문제 때문에 그 나머지 자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식들도 결혼하고 하니까 몇 배로 불어나겠어요. 손자까지. 재산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톨스토이는 사유재산이 인류의 삶에 가장 해로운 것이다.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을 하는데 자기가 부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부인과 가족들은 다 거기에 반대하는 거고 우리는 흙방만 닦다가 흙방만 핥고 살란 말입니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80년 무렵에 다 재산을 다 나눠 줍니다. 자식들에게. 아내하고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졌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무소유라니. 우리나라의 불가에서 말하는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우리들의 그 선인들 중에 일부 살아간 사람들에 비해보면 좀 급이 좀 낮죠. 서양적 삶에서의 무소유를 주장하기는 워낙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이 그의 유언대로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그의 정신적 위기를 겪고 그의 정신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색의 한 작품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에요. 톨스토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당시 50년 초반에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 구조는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선 가장 먼저는 세 가지 다 읽어보셨죠? 네, 재밌었죠? 네,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너무 빨리 읽게 되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어를 번역하다 보면 번역이 아무리 빨라도 할 수 없거든요.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줄 읽고 또 우리말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말에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되고 또 예전에 다른 분이 번역하신 것 중에 좋은 표현이고 뭐가 잘 된 비교도 해가면서 하니까 정말 천천히 읽게 되기 마련입니다. 한 며칠, 한 2, 3일이면 꼬박 어떤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다 읽을 정도의 저기도 몇 달이 걸려도 다 못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한 줄 한 줄 한 대목씩 읽어나가다 보니까 아마 더 그 깊은 감동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천천히 좀 읽어 주십사. 그래서 문장도 일부러 제가 가급적이면 좀 지루하게 해볼까 했는데 다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삶이 이반 일리치의 삶.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영어에 이를테면 이제 life잖아요. life인데 우리 말에는 한글에는 삶이 좀 서로 다르게 쓰이죠. 인생이라는 말하고 삶하고는 어떻게 좀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혹시 life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인생 또는 삶, 생명까지 놓고 보면 한 단어 같지는 않죠. 우리말에서는. 왠지 인생론, 삶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좀 다른 영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나 영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life는 하나예요. 그래서 인생, 이반 일리치의
삶에 대하여 혹은 생명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나 다 같은 의미가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세 모습으로. 하나는 남의 눈에 비친 이반 일일치의 생애야. 동료들의 눈에 비친 거야. 작품을 처음 딱 열면은 이반 일일치의 동료들이, 판사 잠깐 휴정 시간에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 신문을 누가 읽다가 이반 일일치의 사망 기사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사망 기사. 사망 기사 이렇게 네모쳐서 나오거든요. 그 동료들이 이반 일일치라는 자기들의 동료가 그동안 아프다는 얘기를, 아파서 뭐 병가도 자주 내고 요즘 책은 못 나온다는 얘기도 막 들었었는데 드디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들의 반응이 묘사됩니다. 뭐 특별히 이반 일리치가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묘사된 건 없고, 다들 안 됐다라는 표정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죽었으면 그 사람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누가 그 자리로 옮겨갈 것이며, 또 연쇄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는 또 내 처남이 지금 지방에 있는데 이쪽으로 오게 이제 드디어 내가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좀 행세를 해야 되겠군, 뭐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중에 법학학교서부터 같이 친했던 표트라는 애도 거기 또 문상을 가긴 가야 되는데 좀 꺼림칙하고 가기 싫은데 어차피 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날 또 어디 친구들 카드 모임 저녁에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 늦게 돼서 못 가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각자 그런 동료 판사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동료였던 한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뭐야? 뭐 사람이 죽었다는데, 동료가 죽었다는데 이래?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톨스토이가 너무 매정하고 잔혹해요. 이럴 때 사람을 그리는 톨스토이의 묘사 방법이 한치도 빈틈이 없게 인간의 마음을 다 파고들어서 묘파시켜요. 우리도 물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의 죽음을 대할 때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은 이 시기에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좀 달라요.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인간적이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마음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5분, 10분 가게 되면 배가 고픈데 밥이나 좀 먹고. 이건 먼 사람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남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 그래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엉엉 울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가다가 못마땅한 거 있으면 그것도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상이라는 삶과 인간의 삶의 태도가 인간의 다른 동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지없이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걸 본 이반 일리치는 어떨까요? 내 삶이 그 동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를, 자기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걸 직접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독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반 일리치 실제 삶의 모습이 이제 곧 나와요. 이반 일리치가 장례식에 동료 표트르가 문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장이 바뀌면서 이반 일리치의 시선으로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결혼했고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식어갔고 또 승승장구하던 자기
이 출세 가도가 동료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또 좌절을 빠지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새로운 이 줄을 잡아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앞서가는 출세를 하게 됐. 그래서 새 집을 꾸미고 직접 꾸며야 되겠다고 막 욕심이 나서 커튼도 달고 온갖 장식까지 다 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럴듯한 집을 하나 꾸몄다라고 하면 너무나 흐뭇한데 그 커튼을 달고 올리고 이게 사다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시켜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보여주려고 막 계단 올라가서 이건 이렇게 주장하고 탁 내려오다가 어딘가 툭 부딪히게 되죠. 뭐 심하게 부딪힌 것 같지도 않고 지 생각에는 내가 몸이 이렇게 날래니까 이 정도였지 다른 놈 같았으면 몇 개 부러졌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때부터 아파가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알아가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장을 거듭해서 나아갈수록 온갖 의사들을 만나고 얘기할수록 점점 더 아파옵니다. 고통스러워지죠. 그리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유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어. 난 끊임없이 산을 올라오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부정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반 일리치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드디어 이반 일리치가 내 삶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갖기 시작하죠. 조금씩.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이반 일리치의 실제 삶의 모습 그리고 반성적 삶으로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톨스토이의 인생에 대하여 삶과 죽음,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작품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관습화된 보통 문학에서 이것을 딱딱하게 경화된 돌처럼 굳어진 혹은 뭐 사물화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간화된 좀 더 인간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 사물처럼 또는 돌처럼 딱딱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것은 이제 관습의 동물이 되는 거예요. 관습 속에서 그 또 문화가 오히려 삶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인데 그런 관습적 문화 속에 일상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언제나 똑같은 생활이었다.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죽어가는 그런 삶이었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산을 오른다고 보았지만 내 발밑에서는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결국 이렇게 됐지. 죽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런 거죠. 사실 이반 일리치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가 선하지 않다고 해서 어떤 뭐 나쁜 짓만 하고 남을 이기고 남과의 경쟁에서 남을 헐뜯고 그래서 남의 걸 뺏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런 남들처럼 비슷하게 남들 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바르게 살고 바른 일을 하려는 것은 항상 뭐예요? 자기 윗사람이나 주변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자기를 잘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던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한 선을 위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출세를 하고 일단 뭐 이를테면 현 주지사쯤에 보좌관으로 갔을 때도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데 진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공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해요.
그 모습들을 톨스토이 아주 그 날카롭게 묘사를 하죠. 뭐 줄줄이 다 저를 보고 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생 살면서 모든 게 보면 한 반쯤은 그런 특히 뭐 교수 생활하고 이러면서부터는 교수라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준과 언행과 이런 것만 다 빠짐없이 갖추려고 노력했고 칭찬받으려고 잘한다 싶을 만큼. 근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오직 하나의 진실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까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싸운 적이 있던가 싶을 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적 문화는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일상 곳곳에 흐트러져 있는지는 톨스토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뼈아프게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매 장면 장면이 그렇습니다. 표트르라는 친구가 부인에게 장례를 조문하러 왔는데 프라스코비아라는 그 부인이 잠깐 나 좀 따로 봅시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장면 혹시 간단하게 어떤 장면이 기억나나요? 예, 그렇죠. 아주 그 부인이 미망인이고 친구가 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앉으려고 하는데 그 소파가 좀 낡아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 이런 둥그런 의자에 스프링 몇 개가 있어서 오래 쓰면 그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끼끄덕끼끄덕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삐그덕거리는데 이게 좀 불손해 보이는 거죠. 조문을 표해야 되는 자리에. 게다가 부인이 앞에 앉으려고 하는데 소파에 어떤 장식에 이 검은 드레스가 걸려요. 걸려서 그걸 빼주려고 하는데 뺀 것 같으니까 다시 앉으려고 하고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빼주려고 하는데 삐그덕거리거든요. 왜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죄송합니다. 욕이 나올 뻔했어요. 어떤 때는 욕이 나와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전쟁과 평화나 이런 데도 보면 어느 집 마루 처마 끝에 있는 걸 묘사를 하는 이런 디테일을 왜 이렇게 묘사하고 그래? 번역하기 힘들게. 빼버리면 되지. 앉아서, 예, 앉으시죠. 예, 앉았습니다. 별거 없으십니까? 하면서 본문 들어가면 되잖아요. 짧은 소설에. 근데 한 페이지를 두고서 그냥 저 그거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뭔 뜻이지? 뭐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한참 읽고 나서야 용수철이 뭐 소파의 어떤 형태,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단어도 아닌데 한참 잘 맞춰보고 나니까 이런 뜻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냐 이거죠. 소설에서. 빨리 지나가지.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지. 일상이 이렇게 깨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톨스토이 작품에 종종 그런 데가 많아요. 어떤 뜨거운 열기, 감정의 막 고양 이런 걸 느끼고 내가 남들 어린 시절에 한 열 몇 살짜리가 자기가 지난번 신부님이 오셔서 사제님이 다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소년이. 자기가 누구 부모님에게 거짓말 하나 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자기 고민하다 새벽에 10살짜리가 새벽에 마차를 대절해가지고 수도원에 갑니다. 수도원에 가서 다시 고백을 또 하고 오는 거예요.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새벽에 나서자마자 겁이 나요. 저 마부들이 나를 거기서 돈 많은 집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해보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딱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막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수도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웬 새벽부터 일요일도 아닌데 새벽부터 어린 소년이 여기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못다한 걸 하겠다고 합니다. 영혼이 참 맑은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잡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드디어 나는 이제 완전히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마부하고도 말도 안 걸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마부가 말을 안 거니까 저 마부가 궁금하지 않을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수도원까지 멀리 가서 새벽에 무슨 일로 이렇게 갔다 올까라고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제가 왜 수도원에 왔다 가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면서 아무 대답을 거예요.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그리고 막 마차가 덜커덕 하면서 바깥에 풍경을 보는데 풍경이 막 여러 개가 펼쳐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거 이상하네. 몇 페이지를 봐도 등장인물이 정신적인 고양을 이루려는 장면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마치 음식을 그릇에 놓고 몇 시간 지나면 아무도 안 되는데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쉬어버리는 수가. 이런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집에 와가지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마부에게 저기 좀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부가 화를 뻐럭뻐럭 내면서 요즘에 돈 택시비 안 내고 막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듯이 막 욕을 하고 막 날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돈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 사람들 막 깨우고 난리를 치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불만하면서 기분이 확 잡쳐버리죠. 자기는 영혼을 순결하게 하려던 하루 일과가 자기 생각과 일상에서 부딪혀서 산산이 깨지고 벗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인간 영혼의 지향과 존재의 실상과의 아이러니인데 톨스토이는 그걸 여지없이 묘사해요. 모든 작품들에 열기만 하면 그런 장면들이 숱하게 쏟아집니다. 이반 일리치의 장면, 이 첫 장면도 그런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부인이 죽음을 친구의 동료와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근데 드디어 아닌 게 아니라 부인이 묻고자 하는 거는 뭔가 국고에서 주는 그런 보상금 말고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추가로 뭐 좀 더 이런 게 없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고 이모저모 따져보고 없는 걸 아니까 또 금세 냉담해져서 얼른 일어나면서 버리는 거죠. 뭐 그런 장면들 시작해서 이반 일리치가 살아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도 엄밀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로 땅으로 추락해 가는 것이었고 어떤 순간도 진실한 삶이 동원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괴로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럴 리가 없어. 삶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역겨운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역겨운 것이라면 왜 이렇게 죽어야 하고 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해야 한단 말이냐? 아니다. 뭔가 그게 아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자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만이 삶이란 말이냐? 뭐지? 아니야.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 삶에서는? 이런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좀 길어지죠? 그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죠.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높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고 싶었던 마음속에 어렴풋한 유혹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 거기에 잘 보이고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지시하는 것이 있지만 그건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속의 유혹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자마자 신속하게 털어버렸던 그런 은밀한 유혹들, 어쩌면 바로 그런 것들이 진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는지 모른다. 자신의 일과 삶의 방식, 가족, 사교계와 직장의 모든 이해관계도 다 거짓인지 모른다. 이반 일리히치는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변호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변호하려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약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무엇 하나 변호할 수가 없었다.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야 라고 다시 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의 이반 일리히치의 그 사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냐, 혹은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걸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게 소설을 또 철학으로 요약하거나 대체시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톨스토이가 그 시절 무렵에 바로 썼던 인생론이라고 번역이 돼 있기도 해요. 인생 about life 이런 뜻이에요. 인생에 대하여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요약을 또 이걸 해보겠습니다. 인생론은 수없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인생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한 게 같이 출판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주 불려다닙니다.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도 서울에서 이 책을 붙잡고서 얘기해보자는 사람들이 불려 있어서 불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인생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톨스토이는 이런 점에서 인생 작가, 특히 인생,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만큼 이렇게 많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작가가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죠. 삶을 더 풍부하게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뭐 인생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든가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든가 오늘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종교 국가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의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종교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배적으로는 종교 국가, 중세로 치면 서양으로 치면 이제 종교 국가인 거죠. 우리로 보자면 중세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교조적, 교조적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세계관과 사회 구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종교 국가로부터 벗어나면서 신은 죽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인간만 남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왜? 넌 태어나면서 또 양반이고, 넌 태어나면서 저기 물 길른 머슴이고, 나무 배우고, 청소하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평생 나와서 뭐 죽자사자 공부해야 되고 올라가면 막 대학 입시 가야 되고 뭐 했는지 또 따져보고 어디 이사가 살아야 되고 직장만 그럴 필요 없죠. 오늘 양반집 머슴으로 가서 말 한마디만 끌고 다니면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들이 자기 고민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세 신이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까지 다 정해주고 적어도 그걸 믿고 또 적어도 그걸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그 족쇄를 다 풀어줬을 때 만인데 만인이 나는 누구지? 왜 살지? 왜 태어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이 뭐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근대 철학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바로 벗어나면서 더 특히 인간이 무엇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톨스토이,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가 정점을 이뤘던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 몰라요. 그건 AI한테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톨스토이가 볼 때는 그건 절대 해결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내리고 있는 규정을 한번 살펴보죠. 생명입니다. 라이프 혹은 인생.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말에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또는 인생 혹은 삶이 뭐 시적 리듬상 그럴듯하면 그렇게 옮기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 말을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지향한다. 이 우리말의 행복인데 이거 종교적으로는 지복을 주소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복스럽고 가장 선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죠. 그게 이제 선이고 행복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안고 싶으면 안고,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 생명을 가장 편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추구하는 존재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행복, 자기에게 좋은 것, 선을 지향하지만 개체, 모든 인간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모든 개체들이 저마다 저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개체 행복 추구와 충돌하고 부딪히게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남과 부딪혀야 되고 더 많은 부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고통과 파멸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 같아지는데 인생에 대하여 보면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동원하는 논법을 펼칩니다. 그걸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다 보면 실감이 나죠. 그래서 타인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의 개체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개체와의 행복 추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게 파멸적인 충돌이에요. 죽음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톨스토이가 논법을 싹 비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이 개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잘못 오해한 것이다. 뭐냐면 내가 배고프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동물이나 똑같다. 다른 사람들 다 봐라. 세계 인류가 다 그랬지 않니? 그러니 나도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욕망을 추구를 하는 거야. 이것을 1차적인 개체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동물적 개체성, 동물적 속성의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체를 물려받고 그걸 보존하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또 모든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마치 새가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하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야, 새는 걸어 다니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날개를 딱 피면은 확 날면서 그는 나는 존재야 라고 알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볼 때 인간의 진정한 생명은 이성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각성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각성하는 거죠. 그거는 태어나면서 동물적 개체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이 자기 삶의 진정한 생명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건 동물적 개체성과 다른 생명이에요. 그 이성적 각성에 의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교적 가르침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인간 내부에서 그걸 찾아요. 이성적 의식을. 근데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이 육화되어서 예수 만들어지고 외화되어 있으니 그를 따르고 그의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네. 톨스토이는 그런 성경을 완전히 다시 쓰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게 지금 불손하기 짝이 없는 거죠. 뭐 마태복음에서부터 모든 거 다 정리해서 자기가 다시 쓰려고 그래요. 새로운 성경이라고. 진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인. 전 세계 종교를 다 탐구를 해요. 불교, 도교까지. 공자, 원시 불교, 모든 종교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 부활 이런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선의 싹을, 이성의 싹을 키워내라. 이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래서 선한 생명의 싹, 이성적 생명의 싹은 내부에 존재한다. 바로 이 이성적 생명, 영혼의 삶과 실천, 그것은 죽음과 고통이라는 유한성을 벗어난 자유와 영원의 삶이다. 육체의 고통은 왜 오는가? 죽음은 왜 오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육체적 유한성 속에 있는, 또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 속에 있는 동물적 개체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논제들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나 봐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이 죽으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부족해지게 됩니다. 톨스토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한다면 제가 오늘 여기 부흥회가 돼버릴 것 같죠? 저는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 들으면서도 아유 이거 어떻게 따라가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톨스토이를 읽을 때는 좀 너무 압박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즘에 다시 읽을 때는 조금 피해가면서 읽어도 아이 뭐 좀 그런 지당하신 말씀이겠지. 그러나 톨스토이를 읽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굉장히 투명하게 자신 있게 인생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인생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성의 싹을 인간 내부에서 찾아내게 되면, 그리고 거기로 점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동물적 육체가 갖고 있는 고통, 죽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걸 뭐 초탈해가지고 무슨 초월적인 이런 건 아니에요. 고통? 그건 불가피한 조건이에요. 인간에게.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산고를 겪고 나를 태어나게 하죠. 그럼 나는 수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쾌락을 내 몸에 더 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 불가피해요. 점차적으로. 근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꼭 뭐 생각합니까? 우리 부처님 불교에서 먼저 인생이 다 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성의 싹이 내 마음속에 태어나서 언제 찾아올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마치 새가 자라나다가 갑자기 날개가 나서 펄펄 날아가듯이 우리 이성의 싹이 점차 자라나서 이 동물적 개체성의 존재를 넘어서게 되면은 훨훨 나는 존재가 되죠. 그럼 고통이라는 잊어버리고 고통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고통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에요. 그 예전에 그런 신화가 있는데 고통이 없이 인간이 창조됐다면 어떨까요? 통각이 없이. 그럼 인간들이 함부로 자기 팔다리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막 죽어가는
살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애들 막 낳아버리고 함부로 돌려버리고 남도 죽이고 아프지 않은데요. 뭐 어때요? 예, 플리즈 잘라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각은 개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럼 비유를 들어요. 어린애들은 모기가 하나 탁 깨물어도 창자가 터지는 것처럼 울어갑니다. 그 고통의 한계가 있을까요? 그 고통이 우리 과거의 기억 속에 수많은 고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의 크기가 별거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계는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수준. 작은 것에서부터. 근데 더욱더 커다란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적 고통인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 옛날에요. 이디오피아 한 철학자는 난민이 굶어 죽는 사진 피청 마른 걸 보고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세계 고를 느낀 거죠. 나는 비웃었죠. 막 먹어대면서. 근데 정말 그런 고통을 가끔씩 있어요. 그거는 육체적 개체가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는 유한한데 제일 큰 게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 정신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필수의 조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 정신적 각성이죠. 이성적 각성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나는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란, 나의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존재가 무엇이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점차 그게 성숙되어져서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죠? 쉽게 넘어설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내부의 이성의 새로운 생명의 싹을 키워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이성의 각성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적 개체성이 가진 생명이죠.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증명했고 심지어 DNA 이거 막 증명하고 그러는데 톨스토이는 하나하나 논증을 해갑니다. 그런 것들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 자신 속에서 이성적 생명,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새로운 생명의 근거를 각성하고 그걸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 생명이었고 고래로 모든 현자들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가르쳐 왔다. 근데 모든 종교나 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지식이나 이게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왜곡해서 그걸 자꾸 형식화하고 제도화하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걸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말 진짜일지 이반 일리히치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기억 속에서 이전에 즐거웠던 삶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에 좋았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어렸을 때의 추억을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그랬다. 어린 시절에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은 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추억인 것 같았다. 기억이 어린 시절을 지나 현재의 이반 일리히치가 존재하는 순간에 이르자 그 당시 기쁨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녹아내리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지어 구역질나게 역겨운 것으로 변해버렸다. 어린 시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뻤던 일들은
더욱 더덥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변했다. 우선 법률학교 시절이 그랬다. 그래도 아직 거기엔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좋았던 점이 있었다. 쾌활함과 우정과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좋았던 순간들은 점점 더 사라져갔다. 현지사 사무실에서 처음 근무할 때 그때도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었다. 그 뒤로는 모든 것이 다 뒤섞이면서 좋았던 추억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 세월이 더 지날수록 좋았던 기억들은 점점 더 사라져갔다. 지금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생명이 충만했던 시절이었다. 삶 속에 선량함도 훨씬 더 많았고 삶 그 자체도 훨씬 더 풍요로웠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하나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갈수록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듯 내 삶의 모든 것은 더욱더 나빠져만 갔군. 이러면서 여기서 이반 일리치가 떠올리는 자기 마음속에 선량한 새로운 생명의 싹, 그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뭐에? 일상적 관습적 삶에 그냥 젖어들어서 살아오면서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선량한 이성의 싹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하고 행복을 주고 싶고 하는 아름다운 꿈과 열정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역시 인생에 대하여의 한 대목으로 인용이 많죠. 사랑은 개체로서의 인간의 일시적 행복을 증대하기 위한 집착이 아니다.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이성적 생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천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을 얘기하죠. 개체로서의 인간의 일시적 행복을 증대하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동물적 개체의 행복을 포기한 후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즉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행복에 대한 열망이다. 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행복을 지향하는 거래요. 살아있는 사람 중 누가 이 축복받은 감정을 모를 것인가?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 감정, 이웃들과 부모, 형제, 악한 사람이나 원수들, 개와 말과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고 싶은 감정, 영원히 생명을 질식시키는 거짓으로 물들지 않은 그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 오직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감정, 그리하여 모두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감정, 모두가 잘 되고 기뻐하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감정, 이 축복받은 온유한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생명을 질식시키는 거짓으로 미처 오염되지 않았던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곤 했던가? 바로 이런 감정이 사랑이며 인간의 생명은 오직 이 사랑 속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인생에 대하여에서도. 어려울 것이 없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어느 대목에선가 이런 감정들, 특히 우리 문화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자님이나 부처님 많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우리 내면에 좀 감춰지거나 좀 위선적인 문화에 억눌려 있거나 또 그런 것에 발로이거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되게 착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문화를 지탱하는 큰 뿌리죠. 공동체이기도 하고 얼마나 선행이 넘쳐납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옆 사람에 대해서. 아마 톨스토이가 왔더라면 좀 다르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다르게 써볼게요. 인간에 대해서. 그걸 하는 중입니다. 톨스토이를 한국식으로 좀 다시 재해석해 볼까 해요. 그럴 때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동양인들의 심성이나 우리 좀 여성적 심성처럼 너무 곱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약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선한 감정의 싹이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걸 보면. 또 저 자신의 비추어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제도 속에서나 사회 환경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절반은 그런 걸로 또 제약당했어요. 제도나 사회나 관습과 이것이 더 생산적이고 이것이 더 사회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강요해서 저도 모르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관료적이고 이런 것이지 진짜 학생을 위해서 학생과 평생을 같이 하는 그런 많은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장을 하고 있자면 제가 얼마나 많이 회한에 빠지겠습니까? 하기 싫죠. 근데 좀 위로가 돼요.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새롭게 자기를 좀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인생에 대하여에 나오는 이 대목의 이 선한 감정, 사랑의 감정이 바로 이성이 발견하는 인간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다른 게 생명 아니에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체를 보존하고 더 증대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들, 이런 것이 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반 일리치가 깨달은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이반 일리치의 자유와 새로운 빛입니다.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모든 인간의 죽음의 순간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요. 1920년대, 1820년대부터 독일과 유럽에서는 인간의 죽음의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실험되고 그랬어요. 우리 알잖아요. 인간을 뉘었다가 죽음의 순간에 인간의 물질적으로 얼마나 가벼워지고 무게가 바뀌는데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라는, 이게 다 1820년대부터 많은 실험들이 터무니없이 제기했던 건데 다 연구합니다. 근데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때 돌아왔으면 안 죽은 거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은 죽었어. 근데 톨스토이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묘사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듯하다고, 과학자들도 이런 분석적으로 증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강한 힘이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세차게 밀치는 것 같더니 숨을 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구멍 끝에서 뭔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진짜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반 일리치의 느낌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어쩌면 아직 그걸 할 수 있어. 그게 도대체 뭐지?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환해지며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며 마음속에 갇혀있던 것이 일순간 밖으로, 두 방향으로, 10방향으로, 온갖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가족들이 모두 안쓰럽게 여겨지고 모두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도 벗어나고 가족들도 다 벗어나게 해주어야 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통증은 어디 갔지? 통증,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조용히 기울였다. 여기 있었군. 그래, 어때? 거기 있으라고. 그런데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죽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에 따르면.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거, 이런 것도 다 거짓이에요. 죽음은 알 수 없어요. 그냥 변화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고 오늘 하루 늙었잖아요. 다 지금 세포가 오늘 하루 더 지나면 다 더 늙습니다. 많이 죽고. 두렵습니까? 좀 안타깝긴 하겠죠. 언제 거울 볼 때마다 화가 나죠? 근데
그게 두려워요? 그렇게 변하는 것의 일종이에요. 동물적 개체성의 속성이고 그렇게 죽음도 변화의 일종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오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건 마치 정신병자가 어떤 환영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변화의 일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다 보면 그냥 죽고 사라져요. 그리고 나도 사라져요. 근데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나 많은 친구들의 기억과 부모의 흔적과 이런 것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생명은 삶에 대한 관계이고 태도예요.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소중한 거죠. 그걸 알면 오늘날 우리가 더 소중하게 살아야 되죠. 내 삶이 다른 누구에게 동료 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인생이 남겨준 것을 추억하며 정말로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통이란 거 소용없어요. 어디 갔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의 유언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죽는 바로 그곳에 장례를 치르고 가장 값싼 공동묘지에 가장 값싼 관에 치러달라. 어떤 꽃도 화관도 올리지 말고 어떤 추모의 말도 생략하고 가능하다면 성직자도 부르지 말고 성직자 없이 정교회에서는 장례 못 지냅니다. 파문 당한 사람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정 그걸 안 된다면 아주 평이한 교회 의식으로 가장 단순하고 나의 모든 저작들, 문학작품과 모든 종류의 저술, 출판된 것이든 미출판된 것이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후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무료로 출판하거나 재출판할 수 있다. 이 유언장을 쓰느라고 부인과 도망쳐서 숲속에 가서 공중인 부르고 거기서 펜 갖고 와서 하다가 발견돼서 찢고 그걸 몇 번을 거칩니다. 부인은 그걸 찾기 위해서 밤마다 가서 막 소파 밑으로 막 뒤지고 비망록을. 부인은 부인대로 절박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말을 타고 몇 킬로 나가고 그 비서 따라오고 공중인 따라와서 펜으로 이렇게 쓰고 접어서 전달하고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자살 소동 막 벌이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걸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유언장 내놓으라고 막 괴로운 마당에 나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노라 하고 떠나서 어느 작은 간이역에서 감기에 들어서 죽은 게 1910년이고 딱 100여 년 지났죠. 110몇 년쯤 지난 때입니다. 아마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적 훌륭한 소설이에요. 묘사와 성격화, 캐릭터화 이런 예술적 기준을 아주 잘 충족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작품이죠. 오늘날에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인생에 대하여처럼 그의 철학의 핵심을 녹여낸 이런 작품이기도 해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다시 읽어보시면서 좋은 독서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시간이 넘치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